자,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뭐 테스트 보셨죠? 그 문제를 많이 좀 몇 개 만들었다 몇 개 삭제하는 바람에 잘못 봤나 봐. 35문제를 가지고 하나는 공짜로 맞는 걸로 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제가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지칠 때예요. 그래서 요 고비를 잘 넘기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경작도 끝났죠. 이번 주 하시고 다음 주에 보강 좀 합시다. 그래서 보강 좀 하면 이제 경작도 빠이빠이고요. 그럼 중요한 과목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 조금 해보니까 해볼만하다 하시는 분은 요때 달리셔야 되고, 만약에 생각보다 좀 어렵다, 까먹은 게 또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뭐 계속 그냥 꾸준히 빠지지 않으시고 오시면은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화폐 수요랑 공급 이쪽 파트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쪽 한번 볼게요. 거시경제가 뭐 다루는 거죠? 국가 경제를 전체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에 이제 반영돼 있냐면, 하나는 여기 Y라는 국민소득에 많은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최종적인 그림은 여기 보시면 이게 AS 곡선이라고 하는 거랑 여기 AD 곡선, 이걸 우리가 보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국민소득인데, 이 GDP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할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산이에요? 아니면 뭐 P에 해당하는 화폐예요? 화폐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경제학자들은 국민소득, 생산 이거와 관련된 거는 돈을 많이 더 찍어서 한다라고 이렇게 뼈와 근육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생산함수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생산물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 이걸 나타내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Y는 C, I, 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인 I가 여기 들어가 있죠. 다시 요거 C와 G를 넘기면 S가 된다는 게 보이시면 돼요. 그건 이제 객관식 풀다 보면 저절로 더 되시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요게 IS 곡선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볼 거예요. IS 곡선 이제 조금씩 등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잠깐 맛보기로 예고편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고전학파는 여기가 CIG 하면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니까 이게 다 수요예요, 수요. 아셨죠? 다시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 돈이 필요해요. 정부도 정부 지출 쓰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수요 측면이다라고 해서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 측면이고요. 이게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뭐 C 반대로 하면 S, T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전학파는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고전의 기억이잖아요. 좀 너무 유치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생산하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소비랑 투자랑 정부 지출로 연결이 된다. 이쪽이 중요하다를 강조하는 게 고전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는 어떤 경제를 보냐라고 하면 케인즈 경제학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케인즈의 시각이에요. 케인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Y는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케인즈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우선 가장 거시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그 메커니즘. 요것만 아시면 문제 풀 때도 거의 대부분 다 풀려요. 뻥인 것 같죠? 진짜라니까, 진짜. 이번에 여러분과는 관련 없는데 그 세무사 재정학을 이제 뭐가 시험에 나왔느냐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 세무사 책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뭐 얇아도 한 200페이지 정도 이론 되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적중 100%에서 그래서 어제 그 밤새워서 이렇게 책하고 문제지 객관식도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했는데, 문제가 약간 회계나 이런 건 좀 되게 어려운데 이제 재정학이나 이런 기타 선택 과목이 되게 쉬웠나 봐요. 그래서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거짓말 안 하면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 옛날
거의 한 15년 전 기출문제 그것까지 다 실어놨거든요. 근데 거기랑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숫자도 이제 그게 그거예요. 딱 보면 똑같다 이렇게. 한 문제는 그냥 기출은 아니고 어떻게 뭐 했는데 그거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도 되나? 뭐 아니 출제하신 분이 그 책을 제 걸 보고 출제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해도 되나? 그럼 다음에 막 경고 먹고 그럴 수 있고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1번부터 40번까지. 그리고 한 문제는 뭐 의료의 뭐 포괄수까지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재정할 때 보통 학생들한테 발표시키거든요.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발표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뭐 그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학생이 발표했던 PPT를 그냥 하나 했는데 보통 아무튼 뭐 그래요. 결론은 잘 보세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셨죠? 믿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은 알아주겠지 했는데 이 광고와 마케팅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학원에서 좀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그냥 어제 또 해서 올리긴 했는데 보시면은 뭐 그게 그거군 뭐 이렇게 됐어요. 진짜라니까요. 아무튼 요거 우리가 쭉 한 다음에 좀 약간 따라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 책 적으실래요? 우리가 끝난 다음에 요거 가지고 요걸로 정리 좀 할 거예요, 나중에. 얇아요, 보면. 근데 이 필기 제가 한 거는 다 갑자기 광고하게 됐네. 죄송한데. 아무튼, 이게 여기서 흐트러질까봐,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이번엔 또 회계하기 어려웠거든요. 세무사 회계하기 나오지도 않던 고급 회계가 뭐 4문제가 나오고, 그냥 문제도 여기 뭐 또 최정인 선생님이 강의를 되게 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그거에 이렇게 부합하기 되게 떨어뜨리려고 낸 거죠.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내는데 이제 또 그럼 이제 학원가가 이제 막 야 그럼 이거 어렵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회계사 회계학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올해만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이상이 나왔으니까 내년엔 정상적으로 나올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맨날 우리가 나중에 기대 배워요. 정태적 기대를 해요. 수험생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사시 공부하는 어떤 형님은 그냥 5개 국어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야 영어를 하는데 힘들어서 독일어 하니까 대박이더라 해서 독일어 공부하시다가 그 독일어가 많이 몰리면 독일어가 어렵지 않겠어요? 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갑자기 독일어 어려워지니까 또 시험이 망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랍어를 하시더라고. 스페인어 했다. 스페인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아랍어 하고 있으면 5개 국어 한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그냥 시험에 나오는 그 메인 되는 것만 잘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되죠. 안 그러면은 이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꽈락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 소화를 다 못 시켜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딱 하시고 그 이상 더 이렇게 외연을 확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자멸하는 길이에요. 아무튼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거시경제는 미시랑 달라서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헷갈린다고요. 아셨죠? 요거. 자, 우리가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사실 생산 이면에는 뭐가 흐르냐면 화폐 측면이 또 있다고요. 화폐 측면. 이제 요게 이제 화폐 시장의 균형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화폐 시장의 균형. 다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화폐도 이게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폐 공급 식을 하나 쓰고요. 실질적인 화폐 공급의 식이고요. 화폐 수요는 왜 수요한다고요?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폐를 보유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케인즈 같은 사람은 투기를 하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투기라는 말이 그렇게 네거티브한 개념은 아닌데 약간 뉘앙스가 그래서 투자적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화폐 공급 공식 어떻게 되나요? 요거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화폐 공급은 P는 1이라고 놓으면 그냥 승수랑 여기 보시면 H가 이제 보는 통화예요. 승수 공식 두 개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책이요. 다시 앞에 한번 가봅시다. 자, 승수 원리는 우리가 이제 뭐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폐 공급과 관련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공식 거기 보시면 두 가지 공식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211페이지요. 211 거기 보시면 되겠어요. 암기하세요. 승수 공식 몇 페이지 하면은 막 그런 것까지 아셔야 돼요. 아셨죠? 211이야 이렇게 911 아니고 211이에요. 211만 또 기억한다 그러면 아니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페이지가 안 이렇게 되면 그거 중요하지 이렇게 되니까 자 거기 보세요. 요거요. 두 가지 공식이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211 위에 나와 있는 그거가 이제 옛날 공식이고요. Z 1-C 분의 1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C가 현금 보유 비율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C가 제로면 맥스가 되는 승수는
Z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다음 밑에가 약간 최근의 스타일인데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 승수 공식은 거의 보시면 약간 분모 분자가 달라서 다르게 쓰는데 거기 보시면 K 플러스 Z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역시 현금 보유 비율을 K라고 하는데 K가 만약에 제로가 되면 Z분의 1 공식은 똑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화폐 공급과 관련된 거고요. 다음 화폐 수요와 관련된 얘기 여기 볼게요. 고전화폐가 강조하는 화폐 수요는 요거예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고요. 케인작파가 강조하는 화폐 수요는 요거라고 그랬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확장돼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토빈하고요. 그 다음에 보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면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요. 화폐 수요 이론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차차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메인이 돼요.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좀 봤고요. 자, 우리는 어디를 할 거냐면 요거 화폐와 관련된 뭐 신화폐 수량설 그거까지 쭉 이제 보시고 화폐와 관련된 236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신화폐 수량설 좀 말씀드렸나?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몰라요? 했어요? 다들 그냥 넘어가세요. 아셨죠? 자, 23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중간 목표 한번 거기 볼게요. 금융정책. 자,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할 거예요. 여기 보면 텍스가 여기 가처분 소득이 소비에 들어가 있고요. 정부 지출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게 우리가 볼 때 재정정책 요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바로 금융정책 요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재정정책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ISLM 그거 할 때 할 거고요. 사실은 승수 효과가 재정정책이에요. 그래서 케인즈의 승수 효과 그게 재정정책이고요. 지금 이제 금융정책 좀 볼게요. 금융정책은 이제 통화량 가지고 조정하는 건데요. 거기 한번 개념 좀 봅시다. 자, 236페이지 개념 한번 보시면 글쎄 이거 화폐 수요 뭐 화폐 봐야 되나? 그냥 별거 없는데 그냥 봅시다. 1번 보시면 중앙은행이 각종 금융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금융정책 수단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물가 안정, 그거 살짝 밑줄 치세요.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왠지 경제학을 공부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대선 주자들이 뭐 경제 정책 뭐 하냐, 그럼 목표가 뭐냐? 그러면 그거의 첫 번째죠.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경제 성장, 국제 수지 균형 이렇게 한 4가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금융정책은 통화정책, 또 뭐 통화금융정책, 뭐 통화신용정책, 뭐 화폐금융정책, 뭐 다양하게 쓰여요. 그래서 통화량을 조정해가지고, 뭔가 경제 안정화나 위에 나와 있는 그걸 달성하는 거고요. 3번 볼게요. 통화정책은 최종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의 중간 목표 하나 밑줄 살짝 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저 끝에 목표를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태양을 그려야 되나? 이걸로 그려야 되나? 아무튼 인생에 뭐 종착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뭐 행복인가? 잘 모르겠네요. 행복은 하트니까 빨강으로 그릴까요? 그냥 빨강 그리면 좀 너무 이게 또 무섭네요. 노랑을 섞어서 이렇게 할까요?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 뭔지 모르겠지만 회계사가 최종 목표예요? 회계사 1차 합격? 그럼 너무 좀 그렇잖아. 슬프잖아. 그래서 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 중간 목표로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행복한 가정을 꿈꿔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있으려면 행복한 가정을 꿈꾸려면 결혼을 해야겠죠. 그렇죠? 맞나? 아무튼 결혼하려면 뭐 사람을 만나야죠. 남녀가 만나야 되겠죠. 잘 만나려면 요즘 뭐 직장도 있어야지 만난다면서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 왜냐면 자기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뭘 만나 돈 쓰기만 그렇지 그래가지고 직장 잡기 전까지 또 잘 안 만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만나려면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직장을 잡아야죠. 직장 잡기 위해서 회계사에 합격해야죠. 회계사 2차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하려면 회계사 1차를 합격해야 되고요. 회계사 1차 합격하려면 이게 목표가 기네. 학원을 잘 다녀야죠. 학원을 잘 다녀야죠.
학원 잘 다니려면 또 뭐예요? 전날 공부를 계속해야죠. 공부를 예습은 안 해도요. 복습을 해야죠. 왜냐면 자꾸 복습을 안 해서 이게 공부가 자꾸 모르는 게 누적이 되면요. 학원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곤욕이에요. 그러면은 안 나오게 돼요. 학원을. 복습 잘 공부를 해야죠. 학원을 안 나오면 시험에 떨어지고 떨어지면 2차도 못 가고 2차 못 가면 뭐 회사도 못 들어가니까 남녀 만나지 못하고 못 만나면 결혼 못 하고 행복한 거 다 끝나는 거지 뭐. 결론 뭐예요? 빠지지 않고 학원 나오는 거. 복습해야죠. 복습. 아셨죠? 아니 당연히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안 한다니까. 안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 물론 가끔 이게 운명의 장난이 중간에 끼긴 하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중앙은행도 똑같아요. 최종 목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시요. 네 가지 뭐예요? 물가 안정 또 뭐죠? 완전 고용 또 하나. 그 물가 안정하고 완전 그 고용은요. 사실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 안정이 인플레이션 잡는 거죠. 인플레와 그다음에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게 이제 실업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Y와 P 그게 요 문제예요. 경제 성장이라는 건 약간 좀 장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경제학과 관련된 무슨 칼럼이나 논설이나 무슨 글을 보면 전부 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이렇게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국제 수지 균형 그거까지 하나 더 플러스하게 돼요. 국제 수지 균형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중간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거를 좀 목표, 이게 단기간의 목표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간 목표 관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중간 목표를 하나 정합니다. 회계사 1차 합격을 중간 목표. 자, 1번에 한번 볼게요. 자, 중간 목표 관리제란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조절해서 중간 목표를 이제 잡는 거야. 그걸 잡아야지 최종 목표가 잘 가고 있구나. 그걸 자기가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가셔도 돼요. 더 가셔도 더. 알았죠? 매번. 자, 여기서 거기 2번 볼게요. 최종 목표란 금융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또 나왔죠.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경제 성장, 국제 수지 균형. 입에 달고 계셔도 돼요. 거시경제는 뭐 하는 학문이야? 물어보면은 뭐 국가를 전체적으로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 목적을 달성하는 게 것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탁 손에 잡혀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다음 3번 볼게요. 중간 목표란 최종 목표의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일정을 유지하려는 변수로 거기 하나 밑줄 치실까요? 뭘 밑줄 쳐야 될까요? 안정적인 관계, 그걸 밑줄 치셔야 돼요. 이 사실 말문제에서는 좀 나와요. 여기 잠깐 보세요. 회계사 1차가 나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거에 관련이 있나? 우선 관련이 있어야죠. 회계사 붙었더니 인생이 더 슬퍼지고 이거랑 어긋나는 길로 가면요. 그러면 이 길 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거를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 봐야죠. 그래서 회계사 1차는 내 팔자에 전혀 이게 붙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일리 가는 거 사실 포기해야죠. 다른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최종 목표랑 중간 목표가 관련이 있는가? 관련성.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가? 뭐 그 학원 잘 나오고 예습 복습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안 하니까 그냥 안 되는 거죠. 아셨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중간 목표를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선별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 위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자율과 통화량이 이제 보통 중간 목표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자율과 통화량, 화폐 공급량이 중간 목표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통화 정책의 운영책에 표가 잘 나와 있죠. 그냥 그 눈으로 한번 딱 사진 찍듯이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최종 목표 우리가 봤던 거 있고 중간 목표 2개. 그리고 이제 수단이 일반적인 거랑 선별적인 게 있는데 시험 문제는 선별적인 건 안 나와요. 너무 이제 구체적이고 위에서 지시 내리는 거라서 일반적인 정책 수단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목표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른쪽 가볼게요. 237페이지. 자, 1번 봅시다. 일반적인 정책수단과 선별적인 정책수단 나와 있는데, 자, 일반적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 2번에 밑줄 치세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일반적, 제너럴한 정책수단은 일반적인 수단,
자, 거기 보시면 자, 밑줄 치세요. 공개시장 조작 정책 오픈마켓이에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있고요. 자, 또 하나 재할인율 정책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급준비율 정책. 요게 이제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뒤에 뭐 ISLM하고 연결시킬 건데 통화량이 언제 증가하는가 그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금융정책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예요. 무조건 사실은. 저 앞에 했던 거 다 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 한 문제, 공급 한 문제, 수요는 요즘 잘 나오진 않아요. 수요 근데 한 문제, 금융정책 한 문제 이렇게. 또 중간 목표 어쩌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선별은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 보시면 뭐 내용만 살짝 보시면 대출 한도제 그렇죠. 막 야 대출 얼마로 규제 이런 거 사실 너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자율 규제 이런 거 아니면 창구 도의적 설득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자, 중간 목표 관련된 논의 보시면은요, 밑에 뭐 내용인데, 뭐 특별하게 그림 갖고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주관식 용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두 마리 토끼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자율을, 왜냐면 이게 관련이 있으면 하나만 잡으면 되겠죠. 이게 두 개 나왔다는 거는 얘를 잡으려고 하면 얘를 놓치게 되고요. 얘를 잡으려고 하면 얘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좀 경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하나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뭐 그런 맥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그런 뉘앙스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읽지는 마세요. 그냥 살짝만 보세요. 블라블라블라해서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이자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라는 그런 뉘앙스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시죠. 그냥. 자, 그래서 5번만 하나 그냥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이자율의 변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통화량을 변동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중간 목표인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상충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맥락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될 때는 중간 목표에는 뭐가 있으며 왜 두 개는 뭐 상충 관계가 있는가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거기 있는 거 그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두 개 상충 관계 있다. 거기서 그냥 끝. 그러니까 그럼도 불안하지 안 불안해요. 첫 번째 시험에 안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정도만 아셔도 그냥 그리고 그걸 지문으로 틀리게 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그냥 살짝 보세요. 공부 범위를 되게 이렇게 제가 줄여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마워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늘리는 거는 그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책 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제가 원래 좀 꼼꼼하게 더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나마 책 복습하실 때 편하라고 하시는 건데 옛날에 했을 때 안 했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 강의 따로 이제 혼자 따로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막 객관식 하다가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자꾸 막 공부하다가 결국은 그냥 경제하기 어려워요.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자꾸 공부하니까 어렵지. 그래서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그냥 언급 있는 거는 제가 했는데 그 이상은 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2번에 보세요. 케인즈 학파의 견해, 통화론자의 견해. 아니, 통화론자는 통자가 통화량이 아니겠습니까? 뭘 중요하겠어요? 그냥 통화량을 중시하고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케인즈는. 아니, 통화론자가 이걸 통화주의를 써먹었으니까 케인즈는 당연히 이자율이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통화론자예요. 화폐 공급을 일정하게 나중에 보겠지만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거에서 통화량을 가지고 조정을 통화론자가 지지하게 되고요. 케인즈는 요거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을 케인즈가 K라고 써야겠네요. 케인즈가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죠. 그 뒤에 나중에 얘네들이 막 싸워요. 언제 통화량을 쓸 것인가 이자율을 쓸 것인가 방법이 뭡니까 할 때 윌리엄 프리라는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윌리엄 프리라는 사람이 그거 언급을 해주는데 그거는 여기에는 우선 없으니까 우선은 빼고 뒤에 나와요. 뒤에. 그래서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최종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를 사용하는데 뭐 그냥 스토리식으로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자율과 통화량이 중간 목표가 있다. 근데 통화주의니까 통화량을 강조하고 케인즈는 이자율을 강조한다. 그걸로 끝. 그럼 통화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책 수단 요 세 가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4번에 한번 볼게요. 각국의 추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197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밑줄 치세요. 케인즈가 되세요? 통화주의자가 고전화파가 되세요?
케인즈가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부터 60년대, 70년대 그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오일샤기 하기 전까지는요, 다 케인즈가 대세였기 때문에 케인즈가 지지하는 걸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자율을 그냥 따라갔었는데, 근데 70년대 이후 되면서 오일샤기나 인플레이션이 막 야기돼요. 그래서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자가 등장하면서 통화량을 이제 중간 목표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2번 볼게요, 밑에.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이 이상한 가짜 화폐, 가짜는 아니고 준화폐 같은 게 막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이니 사이버머니 이런 게 되니까 통화량을 어디까지 통화량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측정하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이미 한물 같고 통화량을 측정 기준으로 하기도 좀 중간 목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에이 됐어. 중앙은행의 목표가 뭐니? 그냥 중앙은행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망가졌다 해서 그 중에서 야, 중앙은행 목표는 요거 인플레이션 하나로 그냥 딱 명확하게 하자. 다시요. 행복한 가정, 이게 두리뭉실하잖아요. 행복이 뭐야? 뭐 돈도 많고 여가도 있고 취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야, 됐어. 그냥 돈이나 많이 벌자. 집이나 하나 사자.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2번 90년대 이후에는 물가 안정 목표제 그거는 밑줄 치시고요. 그냥 물가나 잘 잡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법도 보면 물가 잡는 걸 목표로 딱 명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입되면서 중간 목표가 폐지되고 이렇게 있네요. 폐지돼서 잘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약간 케인즈 고전학파 이제 경제학의 그냥 메커니즘이고 하니까 살짝 배우긴 하는데 그렇게 막 그래프 그려서 왜 뭐 두 개가 상충관계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밑에 참고도 보지 마시고요. 중심 통화지표 이런 거 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X 하시고요. 자, 오른쪽 예제 요거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식은. 그건 별표하세요. 별거 아니고요. 그냥 저기 나와 있는 화폐 수요랑 화폐 공급식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이권에서 그냥 푸는 연습이에요. 그냥 방정식 푸는 연습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체크는 해서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다음에 밑에 통화 공급 목표의 설정. 자, 2번 별표 하시죠, 별표. 그 밑에 박스 나와 있는 거죠. 그거는 EC 방정식 해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거의 한 경련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취지가. 자, 여기 보시면 화폐 공급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화폐 수량설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교환 방정식 할 때 MV는 PY 요거요. 교환 방정식이었죠. 고전학파. 이 M이 화폐 공급량이고요. V가 유통속도고요. P가 물가를 나타내고요. Y가 이제 물가가 있으니까 뭐 실질 GDP, 요거 PY가 명목 GDP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아무튼 요거를요 곱하기니까 변화율로 나타내면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밑에 바로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곱하기를 더하기로 쓴 거예요. 그래서 M의 변화율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래서 통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더하기 유통속도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는 물가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더하기 Y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렇게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거기 밑에 얘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별표하시죠. 그것도. 그 정보를 그렇게 제공해요. 나머지 하나 구해라 이렇게 해요.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5%다. 그럼 얘가 5%라는 거예요. 5% GDP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4%다. 요 P는 4%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M은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 식에다 그냥 바로 대입해서 그냥 보세요. 그 다음 유통 속도는 2%다. 이렇게요. 2%. 얘는 얼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주 나와요. 아니면 M을 준 다음에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율을 이렇게 했다. 그럼 유통 속도는 얼마였게? 뭐 이렇게 찾는 거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식만 잘 보시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그 체크하실까요? 이게 이제 통화주의 관련된 거니까 프리드만의 K% 룰 준칙 나중에 들어볼 일이 있을 텐데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정책 수단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공개시장 조작이다. 오픈마켓이라고 그래요. 공개시장이라는 게 그 시장에서 뭔가 국공채를 사고 파는 거예요. 1번 해볼까요? 자,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 매각해서 뭐 통화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돈을 만약에 늘리려고 한다, 줄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국공채를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대신 그걸 사야 되니까 돈을 주고 사야겠죠.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중앙은행에 들어오게 되니까 통화량은 줄어들게 돼요. 우리는 둘 다 하지 마시고 책에 둘 다 나와 있는데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림으로 노란 색깔하고 연두 색깔 할 때 어떤 거를 보시라고요? 노랑이요. 통화량 증가하는 걸 할게요. 노란 색깔로 쓸게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본드를 매입해요. 본드를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그럼 대가로 돈이 화폐 공급이 이렇게 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공채 시중에 있는 거를 사들이게 되면 대가로 그걸 사면서 중앙은행이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더 많아지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 본드를 매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통화 화폐 공급이 증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2번에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다. 뭐 참고로 보시고 다음 재할인율 볼게요. 재할인율. 자, 재할인율은 뭡니까? 라고 하면 재할인율 정책 이렇게 할까요? 재할인율만 쓸게요. 할인한다가 뭐냐면 할인을 또 한 번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쭉 보시면 어떤 사람이 뭐 어음이나 뭐 상품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뭔가 은행에 가가지고요. 미래은행이라 할게요. 미래은행에 이렇게 딱 가서요. 이 어음을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주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할인을 받게 되면 이게 10% 할인 받으면 대략 100만 원짜리 뭐 어음인데 90만 원 이렇게 할인 받아서 자기가 그걸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미래은행이 이 어음을 갖고 있는데 미래은행이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좀 뭔가 어음을 좀 다시 현금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뭐 3년 후 아니면 1년 후라고 할게요.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이 어음을 제공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돈을 다시 할인받은 이 어음을 다시 또 한 번 할인받는다 해서 재할인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건 할인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보험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만약에 100만 원짜리인데 재할인율이 10%다라고 하면 90만 원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고요. 20%면 어떻게 돼요? 디스카운트가 더 커지니까 80만 원이 이렇게 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디스카운트를 크게 하는 거니까 재할인율을 좀 낮게 해줄수록 이게 디스카운트를 덜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할인율은 낮을수록 통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책 볼게요. 자, 여기서 역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아이고 이게 바뀌었네. 녹색깔이네요. 녹색깔. 색깔을 좀 일관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1번 보세요. 재할인율이란 예금은행이 중앙은행한테 가서 돈을 빌려요. 빌릴 때 적용을 받는 이자율. 그걸 재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어떤 거? 증가하는 걸로 하세요. 재할인율 인하가 그리고 국공채는 당연히 매입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본원통화가 증가하는 거 본원통화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도 본원통화 동그라미 치세요. 위에도.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과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에 바로 직접 이거를 제공하게 되니까 본원통화에 영향을 미쳐서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2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예금은행에 충분한 여유자금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야, 너 돈 안 필요해? 돈 빌려줄게. 아, 됐어. 우리 돈 되게 많어. 아직 뭐 이만큼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 재할인율 같은 게 영향이 작겠죠. 그러니까 이 미래은행이 중앙은행한테 시중은행들이 야, 좀 빨리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막 약간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일 때가 야, 이거 얼마로 해줄게. 막 이렇게 영향 미칠 수 있지. 뭐 요게 링크 관계가 작게 되면 그래서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게 되면 재할인율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자금 의존도가 좀 높아야 된다. 보시고 다음 지급준비율이요. 이건 뭐 우리 봤죠. 지준율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게 되죠. 지급준비율이 법정 지급준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수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에 볼게요. 지급준비율 정책이란 법정 지급준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위에는 본원통화잖아요. 위에 두 개는 요거 두 개는 본원통화를 조정하는 건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H 본원통화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지급준비율은 약간 본원통화보다도
약간 승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승수의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굳이 다르게 표현하면 요 정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밑에 그래서 승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2번 한번 볼게요. 지준율을 낮추면 승수가 커져서 통화량이 커진다. 여기서는 또 아이고 이게 연두 색깔이 아니라 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하죠? 자주? 아닌데? 뭐라? 핑크? 핑크? 생명이세요? 아니 무슨 색이죠? 아 주황인가? 모르겠네. 아니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색깔 감이 없어서. 아무튼 2번 보세요. 2번. 공개시장 조작과 그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에 별표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제 그걸 이제 딱 포인트로 낸다고. 그러니까 5개 지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바람 잡는 지문을 넣기도 하는데 틀리게 하는 지문은 또 있거든요. 그 기출 보시면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과 재할인율 정책과는 달리 얘는 보는 통화량은 변화 없어요. 그렇죠. 지급준비율로 이제 그 승수의 효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3번 매우 강력한 통화량 조절 수단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겠네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공개시장 조작 이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은행이 야 얼마 보유해 뭐 20%에 자꾸 이렇게 규제하는 것도 요즘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은행에 이렇게 뭐 의존도가 떨어지면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오는 게 이거밖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정도 감만 가져가세요. 자 오른쪽에 241페이지 보시면 심층 연구 있죠?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별표 5개 하셔야 돼요. 이 심층이 아니고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사실은. 이 앞에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약간 인트로덕션에 가까운 그런 얘기고요. 자, 금융정책 관련된 효과의 파급 경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잘 별표하세요. 지금 한번 보시고 나중에 객관식 하시면서 또 다시 보시면 돼요. 1번 보세요. 자, 트랜스미션이라 하는데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2번 보시면 중앙은행의 통화량의 변화가 실물에 영향 미치는 경로 이거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통화량을 변화시킵니다. 통화량을 변화시킬 때 자, 실물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걸 보려고 해요. 1번 볼까요? 이자율 경로 이게 있네요. 이자율 경로. 자, 1번 보세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져요. 자, 다시요. 이자는 뭐예요? 돈을 빌리는 대가예요.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서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막 풍부해.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 빌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을 차입할 때도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싼 이자율로 내가 돈을 빌려서 뭐 학원을 다니거나 집을 사거나 뭘 사거나 구입할 수 있죠. 소비나 투자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1번에 관역 표시 나와 있는 거 잘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림은 어떻게 그리나요? 여기 보시면 통화량이 화폐 공급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화폐 수요는 이렇게 투기적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고요. 근데 그래프는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세요. 자, 통화량을 증가하면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죠. 균형점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건 그냥 그림으로 보세요. 이 번호 메일까요? 1번 통화량 증가, 2번 이자율 하락 이렇게요. 식으로 볼게요.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주로. 한번 잘 봐보세요. 자, 화폐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화폐 공급 이렇게 있고 P 이렇게 있습니다. 균형 성립해야 되고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시죠. 자, 이거 아까 저기 시작할 때 봤던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화폐 공급, 그렇죠? 화폐 수요가 거래적 동기, 투기적 동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충격이냐면 화폐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 이 꼴이요. 시소 생각하세요. 시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천칭 아니면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 꼴인데 왼쪽이 퓨 올라갔어요. 그럼 부동호가 어디가 커져요? 이쪽이 커진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영향 미쳐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도 봐요. 뭐냐면 원래 여기 제로점이 균형이었는데 이자율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이 늘어나서 여기가 되면 A점이라 할게요. A점. A점이 어떤 상태입니까? 뭐 그런 걸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세요. 이쪽이 커졌잖아. 공급이 수요보다 크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이니까 얘를 고정시키세요.
자, 그럼 화폐 수요가 어떻게 하냐면 얘도 관심 없으니까 그냥 고정돼 있고요.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얘도 관심 없으니까 좀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이 자리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 이쪽에 올라갔으면 이쪽에 올라가야 돼요. 이거 올라가려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려면 이 자리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하세요. 이걸 아셨죠? 우선 그림으로 막 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시험장 가서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그림을 또 잘못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 식 내에서 가만히 살짝 보시면 얘가 낮아져야지 이쪽이 올라가서 언제까지 낮아집니까? 같아질 때까지 낮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우선은 그걸 이자율 경로라 그래요.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이자율을 중시하기니까 그 3번에 보시면 전통적으로 케인즈 학파가 중시하는 경로이다.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케인즈는 투자는 뭐 이자율에 영향 안 받고 이런 거랑 막 섞이게 되니까 뭐가 중시하는 거 그런 게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자율을 이제 강조하는 건 여기서는 통화 정책에서는 케인즈고요. 중간 목표도 이자율을 강조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산 가격 경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산 가격 경로. 자산 가격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1번에 통화량의 변화가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줘서 자 2번 토빈의 Q, 부의 효과, 부동산 가격의 변화 그거 다 밑줄 치시죠. 그냥 뭐 간단하게 보시면 그 관역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주식 가격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전에 저 앞에서 보긴 했는데 이것도 이자율 경로를 할 수 있어요. 이자율을 갔으니까. 근데 요거랑 좀 달라가지고 자산 가격 거기 토빈의 Q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두 번째 관역 보시면 통화량을 증가시켰더니 주식, 부동산 가격, 가계, 부 그래서 민간 소비 증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자산이라는 에셋을 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합시다. 화폐도 자산이고요. K도 자산이고요. 그냥 뭐라고 할까? 본드도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다 우리는 금융자산이라 얘기할 거예요. 자, 다시요. 이게 화폐 자산이고요. 화폐 자산. 그리고 이게 캐피탈 자본이라고 할게요. 공장이나 건물, 부동산. 이거는 채권이요. 예, 국채. 채권이라 하시죠. 본드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금융자산이에요. 이렇게 너 금융자산 뭘로 포트폴리오 갖고 있냐? 아, 나 돈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어. 야, 나는 뭐 주식이나 이걸 갖고 있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나는 그냥 부동산이나 이걸로 갖고 있어. 이렇게요. 아무튼 그래서 통화량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사실은 이쪽 부분을 이제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에셋이라 할게요. 에셋. 자산이 이게 많아지게 되고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우린 당연히 소비가 이렇게 증가해서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 이자율 경로는 뭐냐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요거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름을 뭐 딱딱 하실 건 아니고 요 경로 그냥 살짝 4개 정도 보시면 돼요. 밑에 다음 환율 경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여기다 써야겠네요. 환율 경로. 자, 위에 관역은 두 개 다 체크해서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통화량 때문에 토빈의 Q가 증가하는 것도 그냥 토빈의 Q 증가 그렇게 보시죠. 통화량이 증가해서 돈이 많으면 뭐 주식시장으로 돈이 막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거기서는 거기 화폐보다는 주식 쪽으로 가게 돼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냥 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 환율 경로 우리가 나중에 그 국제금융에서 할 건데 2번만 체크하시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끝에 환율 상승 이렇게 보세요. 이자율 평가서에서 나중에 볼 텐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게 돼요. 우리가 환율은 지난번에 GNI 그거 할 때 좀 했는데 이게 달러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물건이 1달러짜리인데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입품의 달러의 가격이 비싸져서 환율 인상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달러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외제 안 사고 우리나라 물건 사게 되니까 수출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순수출이에요. 순수출. net export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증가한다. 지금 얘기하는 게 Y는 CIG
수출 빼기 수입 다 그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경로 우리가 보고야 됩니다. 밑에 4번에 가보시면 3번도 그냥 그 다이렉트로 하세요. 그 3번의 내용을 하나하나 뭐 해서 뭐 원화 표시 수입품 가격이 어쩌고 잘 안 들어와요. 그냥 환율 상승하면 미국 물건 비싸죠. 그래서 수출 증가, 수입 감소. 4번에 보시면 그래서 순수출 증가하고 CIG 수출 빼기 수입, 순수출 그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네 번째가 사실은 최근엔 더 중요한 건데 신용 경로라고 해요. 신용 경로. 자, 별건 아니고요. 돈이 되게 많은 거야.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앞에 거랑 1번에 볼게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는 통화량의 변화가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밑줄 치세요. 가격 변수. 자,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얘기해요. 세 가지의 특성은 뭡니까? 라고 하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니까 거기 뭐 이자율이죠. 이자율. 이 가격이죠. 이자율. 그 다음에 요거 환율. 그쵸? 자산 가격. 환율. 요게 이제 거기 보시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거랑은 직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네요. 그래서 1번 다시 볼게요. 통화량의 변화가 금융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러니까 간접적인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면 2번 볼게요. 이에 비해서 신용 경로는 통화량의 변화가 은행에 대출하는 자금의 양 밑줄 치시죠. 신용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 대출하는 자금의 양. 그러니까 직접 자금의 양을 그냥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볼게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은행에다 그냥 막 준 거야. 그럼 은행이 돈이 많으니까 그걸 갖고 있을수록 기회비용이 커지잖아. 그래서 대출 여력이 증가하고 그거까지 체크하시죠. 자금의 양, 대출 여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신용을 공급하는 거예요. 신용을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돈을 막 빌려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업에게 막 돈 빌려주라고 막 쓰게 되고 소비 막 하라고 뭐 대출 많이 해주고 대출 여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요거랑은 차이가 있죠. 아무튼 4개 다 보셔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그래서 저쪽 가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목표를 사용했는데 중간 목표 자체가 애매해요. 최종 목표랑 관련도 애매하고 그래서 최근은 아니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때가 최근이었는데 그때 이제 논문 쓰는 사람들이 거시는 물가 안정 목표제 이거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사람들 특히 이게 더 관심사죠. 목표제. 그래서 이제 때로는 과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좀 뜸하긴 한데 이거 좀 봐두셔야 됩니다. 1번 볼게요. 자, 살짝만 밑줄 치세요. 통화량이 중간 목표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요. 통화량과 실물 부분의 관계가 안정적. 그렇죠. 약간 그냥 맞냐 틀리냐만 보시면 돼요. 이게 다시요. 주관식이라고 하면은 중간 목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뭐 이렇게 하면 막 해야 되는데 우리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중간 목표로서 통화량이 효과적이려고 하면은 최종 목표인 실물 부분과 안정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골라낼 수 있다. 근데 한 번 더 봐두시고요. 자, 2번 볼게요. 금융 자유화와 금융 혁신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금융시장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영역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말처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 상품 간의 자금의 이동성도 높아지고 통화량과 실물 부분 간의 관계도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중간 목표로 통화량을 쓰기가 애매하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 화폐가 될지 잘 모르고. 자, 그래서 3번 이에 따라서 새로운 통화정책 방안을 모색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90년대 이후 그러니까 그나마 이건 경제학에서는 최근이에요. 새로 도입된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0년대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된 다음에 우리도 98년도부터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밑에 개념 볼게요. 통화량이나 1번 물가 안정 목표제랑 거의 밑줄 치세요. 통화량이나 중간 목표 같은 이자율 같은 중간 목표가 없이 이거예요. 중간 목표 없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없이 바로 그냥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물가 안정을 담는 거죠. 물가 안정.
요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그냥 중앙은행이 다 신경 쓰니까 야 네가 뭐 정부냐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정부에 이렇게 많이 이제 입김을 뭐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앙은행은 그냥 물가만 잘 잡아라 이렇게 단일화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최종 목표인 물가 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정하고 그걸 달성하려고 합니다. 2번 보시면 뭐 정부와 협의는 하겠죠. 그래서 중기에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거기 밑줄 치세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 2%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GDP 막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영 방식 나와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중간 목표가 없긴 해요. 그래서 모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근데 기준금리라는 거 그걸 가지고 보통을 조정해요. 그래서 기준금리. 그러니까 약간 보면 이자율 목표제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긴 한데요. 약간 과거의 이자율 목표제 그거랑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준금리 그 표현만 잘 보시고 2번 금통위에서 매월 이렇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했니, 뭐 그대로 유지했니, 대부분 유지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그 종합적 동그라미 종합적.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기준금리를 그냥 뭐 금리 목표로 딱 하면 그걸로 정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상황을 다 보고 물가를 잡기 위한 방책으로 얘 그냥 시그널로 그냥 하나 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거기 밑에 관용 나와 있는데 뭐 블러블러블러 해가지고 정책금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표에 보시면 박스를 보시면 기준금리가 있고 정보 변수가 있죠. 그래서 통화량, 금리, 환율, 자산가격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걸 다 고려한다. 이렇게 재반상을 다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목표로 하고 야 나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게 목표야. 그럼 뭐 회계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무조건 행복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 나 스스로가 또 자존감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3번에 보시면 기준금리로 아무튼 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국내 물가, 경기 여러 가지 재반적인 상황을 모두 다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뭐 콜금리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그냥 기준금리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자, 그걸 별표하세요.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 효과라고 하면은 자, 목표가 물가 안정으로 단일화됐어요. 목표가 단일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은행의 목표가 뭐니라고 하면 이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애매했는데 그냥 물가만 딱 잡는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 1번에 보시면 물가 안정으로 목표가 단일화되니까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난 무조건 얘는 잡겠다라고 하니까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요 단일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거.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하려고 밑에 관역 있죠. 과거에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복수의 목표니까 너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잘 몰라요.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저 회계사 1차 목표입니다. 그냥 목표가 명확해요. 2번. 자,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요. 거기 확실하게 예상. 뭐 이거죠.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게 뭡니까? 믿을 만하다? 아니요. 정책에 대한 거기 보시면 중앙은행이 뭘 하려고 하는가 확실하게 예측 가능. 아,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물가가 이렇게 과열되지 않으면 그럼 중앙은행은 가만히 있겠다. 그 뜻이에요. 3번 볼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중앙은행이 무엇보다 물가 안정을 중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보다 요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그게 제일 중요한 효과입니다. 자, 우선 요거는 뭐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용은 한 번쯤 다 들으면 다 맞출 수 있고 시험 문제는 요거 기준금리 어떻게 되었을 때 경제에 영향 미치는가 밑에 3번에 있죠. 기준금리 조정의 효과 나와 있는데 그걸 별표 5개 하시죠. 자, 책이다 보니까 그 기준금리가 1번에 보시면 기준금리 조정은 투자, 소비, 부동산 가격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책이다 보니까 왼쪽은 기준금리 인상, 오른쪽은 기준금리 인하 이렇게 있죠. 둘 다 잡다 보면 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잡으세요. 어느 거 잡고 싶어요? 인하를 잡아야죠. 경기가 이렇게 침체돼 있어가지고 꿀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양시킬까 늘 관심사니까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효과 요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인하의 효과
아셨죠? 자, 왼쪽은 지우세요. 이렇게 쫙 해서 가리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한쪽 방향만 이렇게 하세요. 한쪽 방향. 그래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보고 이제 다른데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쳐 있어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그럼 아까 저쪽 얘기한 거 있죠? 금융정책 이쪽에 나와 있는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투자가 증가하고요. 그러면 이자율 경로고. 다음 주가 상승, 토빈 Q 상승. 요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요거네요. 자산 가격과 관련된 경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 이것도 자산 가격 경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금리가 하락해서 소비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 집값이죠.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우리도 금리 올리게 되면 왜 경제에 나쁜 찬물이 될 것인가 하면 이게 이 반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거나 소비가 위축되거나 부동산 가격 떨어지거나 또 금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돈 가진 사람이 누가 우리나라에 있겠어요? 그냥 버튼 클릭해서 금리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자본 유출 이렇게 되니까 자본 유출. 이거는 국제금융 할 때 다시 볼 거예요. 유출 통한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순수출은 줄어들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뭐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고요. 이거는 반대로 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 환율이 상승해서 이 지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자산 가격 상승도 소비가 상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Y는 C, I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했잖아요. 끝날 때도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CIG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뭐 정부 지출은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증가하게 되면 얘가 같이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왼쪽의 경로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비, 투자, 순수출 이걸 증가시켜서 국민소득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물론 이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걸 좀 잘 조정을 해가지고 물론 얘는 정확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수적인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관역에 나와 있는 거 살짝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돈을 빌릴 때 이자 비용이 증가하니까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쫙 이제 찬물이 끼얹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거기 보시면 주식보다는 채권을 구입하려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아니면 은행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마지막 관역 보세요.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가격 상승하게 돼서 소비가 증가하는 이거를 부의 효과 거의 밑줄 치시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나 부자 됐다는 거예요. 야, 금융자산 많아졌네. 나 부동산 많아졌네. 그래서 이거를 뭐 자산 효과라고도 하고요. 웰스 이펙트에서 부의 효과 이렇게도 얘기해요. 용어 뭐 다양하게 쓰니까 잘 보시죠. 이펙트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 요거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요거랑 똑같아요.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도 비슷한 메커니즘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자율, 여기 자산가격, 환율 다 신용 뭐 그렇게 있으니까요. 요거 하나 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쪽 오시면 요거요.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중에서 언제 통화량이 증가합니까? 요 정책 수단 그거 좀 잘 보시면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두 개만 하시고, 그러니까 화폐 수요, 화폐 공급은 약간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고 화폐 공급 공식은 아셔야 되고, 화폐 수요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한 네 문제, 네 문제까지 안 나고 한 세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이제 끝났고요. 드디어 이제 ISLM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는 거시경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가이드라인 그걸로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맛보기였고요. 그래서 아셨죠? 미시에서는 소비자 선택 이론에 뭐 가격 효과, 대체 효과, 무차별 곡선 그리는 거 있죠. 그게 산하의 잣대예요. 고득점 가능한가 그 잣대고, 거시경제는 ISLM이 고득점의 잣대니까 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